원대한 야망을 품고 아랍의 지도자가 되길 꿈꾸는 후세인이었지만 쿠웨이트 침공 이후로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공화국 수비대는 경멸 직전까지 몰렸고 쿠웨이트는 다국적군의 소나귀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후세인에게는 권력의 기반인 공화국 수비대가 아직 남아있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옥좌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전 쿠웨이트의 인구는 약 200만이었고 그 중에서 쿠웨이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약 75만 명이었는데요. 나머지는 팔레스타인이 약 30만 명, 이집트인이 약 35만 명, 그 밖에 베두인족, 이라크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팔레스타인인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쿠웨이트 경제와 행정의 중추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걸프전 기간 중 약 1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쿠웨이트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점령지로 귀국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오갈 데 없어진 많은 팔레스타인인은 요르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이런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사는 그들의 가족은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하라 이남의 최빈국인 아프리카의 피해도 커서 피해 총액은 4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그중 27억 달러는 걸프전으로 인한 유가 인상 때문이고 그 밖에는 수출입 손해, 국제계약 취소, 송금 정지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도 걸프전으로 인해 엄청난 돈이 깨졌습니다. 1991년 3월 13일 미 의회 예산국 국장은 걸프전의 비용은 약 350억 달러면 해결될 거라 전망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뒤인 4월에 부시의 예산 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한 액수는 약 610억 달러였고 그 중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에 들어간 비용은 약 315억 달러였죠. 이 미떡 벌어지는 엄청난 비용이지만 미국은 걸프 국가들과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받은 약 550달러의 지원금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걸프전 이후 중동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걸프전 직후 사우디는 300억 달러나 되는 미제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그 중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33억 달러, F-15 전투기 90억 달러, 무기 부품 9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991년 5월 쿠웨이트도 5년간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를 밀어붙였고 1993년 1월까지 45억 달러어치 무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91년 3월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64기를 3억 5천만 달러에 구매했고 이집트는 16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이같이 알려진 것만 해도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37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들은 쿠웨이트 복구 사업에 뛰어들어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반면 소련은 이라크에 무기 수출을 할 수 없어서 연간 20억 달러의 수입원을 잃었고 무기 대금 100억 달러도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다국적군 지원을 담보로 40억 달러의 융자와 10억 달러의 긴급 인도 원조도 받았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쿠웨이트는 아랍 통화기금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총 2,400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는 전쟁 전 쿠웨이트 GNP 230억 달러의 10년분이나 되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지난 25년간 해외에 축적한 장래세대를 위한 기금 1,000억 달러 중 3분의 1을 빼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웨이트 석유 관련 시설이 받은 피해액만 800억 달러로 이라크군과 다국적군의 폭파와 폭격으로 950개 유정이 모두 손상됐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추정 매장량 1,000억 배럴 중 2%의 원유가 소실됐고 이라크군에게 12억 달러어치 금괴를 약탈당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국적군의 전비 중 220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이런 쿠웨이트를 괜히 건드린 이라크는 아랍 통화기금의 계산에 따르면 2,370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는 1989년 이라크 GNP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이라크는 각국 정부, 기업, 개인으로부터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환경피해였습니다. 1991년 4월에 작성한 영국 원자력기관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열화 우라늄탄은 육군과 공군 모두 합쳐서 55,000에서 65,000발 정도가 사용됐는데요. 열화 우라늄탄은 엄연히 방사성 물질인데다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지만 그 어떤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성능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이런 열화 우라늄탄이 전차에 명중하면 고열이 발생해서 전차의 엔진이 폭발하고 이와 함께 우라늄 분진이 40km 거리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톤 단위의 우라늄 분진이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흩어져 날아가 대지와 인체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건 천하의 미군도 피해갈 수 없어서 참전 용사들은 내장질환과 피부병 등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1997년 6월 26일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열화 우라늄탄이 걸프전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 국방총성도 열화 우라늄탄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지했는데요. 하지만 환경 피해는 방사능 오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1월 19일 쿠웨이트 앞바다에서 기름막이 최초로 관측되는데요. 미 국방성이 우려할 정도의 기름막이
페르시아만에 퍼져 있다고 발표한 건 6일 뒤인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름막이 폭 3km, 길이 13에서 16km의 띠 모양으로 확산해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다국적군에 의해 유출된 원유로 인해 수만 마리나 되는 조류가 죽었고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다가 원유는 바다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국적 공군에 의한 최초 폭격이 시작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라크 전국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죠. 이는 다국적 공군이 이라크 국내의 제유소, 석유 저장소, 가솔린 스탠드 등을 폭격해서 발생한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 전국 800여 곳에서 석유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월 23일 이후 이라크 국내에는 검은 비가 자주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는 쿠웨이트 국내의 유정에 이라크군이 불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2월 23일에는 50개소의 유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쿠웨이트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부시는 이라크군이 철수하면서 140개소의 유정에 불을 질렀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석유 화재로 인해 일당 10톤의 검댕, 5만 톤의 유황, 85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고 저 멀리 떨어진 중국까지 검은 비를 내리게 했죠. 미국으로서는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산유국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게 국익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라크를 빨리 안정시켜서 시리아, 이란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1991년 2월 27일에 공격을 중지한다는 연설에서 이라크 국민에게 후세인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후세인 세력의 유력한 후보인 이라크군과 바스당이 후세인 정권 타도를 위해 일어서려면 일단 먼저는 이라크군이 분쇄되고 정권 유지 기반인 공화국 수비대가 철저하게 경멸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어느 쪽이든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후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군 장비 파괴율은 평균 79%를 상회했지만 정작 핵심인 공화국 수비대는 평균 20%밖에 파괴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비교적 질서 있게 철수한 부대는 사령부 기능을 회복하고 재편성에 집중한 덕분에 단시간 내에 재정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마친 부대를 중심으로 후세인 정권에 대한 총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이라크 남부에서는 이제까지 억압받아왔던 야당이 이란 강경분자들의 선동으로 내란을 일으키는데요. 1000명에서 3000명에 달하는 이란 혁명 친위대 대원이 시민군에 가담해서 폭동은 남부로부터 중부 24개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정전 교섭을 마친 후세인 정권은 헬기의 비행을 인정한다는 교섭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격적인 폭동 진압에 나섭니다. 3월 8일에는 전차, 박격포, 무장헬기를 동원했고 3월 9일에는 나자프를 공격해 폭동을 진압합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피난민 11만 5천 명이 남쪽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데모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부시는 우리에게 사담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담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부시는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 있나? 3월 30일 캐나다의 오타와를 방문한 부시는 이라크의 무력 진압에 대해 그저 말로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시는 이라크가 분열되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라크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열의를 잃은 상태였죠. 미국의 미적지근한 사후 조치로 인해 이라크군은 정전 후 2주도 안 되는 단기간 내에 재편성과 재배치를 완료하고 남부 지역의 반란 진압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월 26일까지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는데요. 한편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는 쿠르드족이 봉기해 북부 지역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이에 이라크는 16개 사단을 북부 지역으로 보내서 3월 28일부터 쿠르드족 진압을 개시했고 단 이틀 만에 쿠르드족을 진압합니다. 이같이 지나치게 빠른 정전은 이라크군을 괴멸시키기는커녕 폭동을 진압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남겨줬고 덕분에 후세인 정권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부시는 걸프전으로 쿠웨이트를 해방했지만 정작 히틀러와 동급으로 여겼던 후세인 타도에는 실패하고 만 거였습니다. 하지만 걸프전으로 인해 이라크군 군사력이 줄어들어서 걸프 지역의 군사적 균형만큼은 회복되었는데요. 걸프전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한 거였죠. 하지만 부시는 걸프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1992년 11월 대선에서 무명의 신인인 빌 클린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반면 후세인은 패전으로 국토를 황폐화하고 최대 30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고도 여전히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요. 전쟁에서는 부시가 승리했지만 정치에서는 후세인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걸프전은 양쪽을 합쳐서 약 1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싸운 전쟁이었는데요. 하지만 31개국이 인구가 겨우 1700만 밖에 안 되는 이라크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징벌한 일방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각종 최첨단 병기가 활약했고 그 효과는 모두의 예상을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후세인의 항복을 받아낼 수는 없었고 이라크군의 핵심 전력도 경멸하지 못했습니다. 전쟁론을 집필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선멸전은 국력과 전력을 최대한 써서 적을 압도하고 섬멸해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게 최선이라 했는데요. 걸프전은 적을 압도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작 섬멸하는 데는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방인 미국의 시선에서 걸프전을 접한 탓에 후세인을 히틀러와 같은 악에 축이며 미국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프전에서 미국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완벽한 승리라 하기에 어려운 거였죠. 이러한 걸프전의 연장선이 바로 아프간으로 테러리스트를 뿌리 뽑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찝찝하게 철수하는 거였습니다. 현대 전장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과학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전쟁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는 날 걸프 전쟁도 오늘 함께 끝나게 됐습니다. 후세인은 건재하고 패전국 이라크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